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가천대 길병원 신경외과 박광우라고 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게 돼서 반갑고요. 오늘 잠깐 저에 대해서 소개 말씀 좀 드리면은, 저는 이제 우리나라 유일이자 최초의 방사선 종양학과와 신경외과 전문의 자격증을 2개 가지고 있는 더블보드고요. 그리고 신경외과 환자들과 방사선 종양학과 암 환자들을 보면서 느꼈던 것들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책을 쓰게 됐는데, 여러 가지 다양한 죽음의 사례들을 경험하면서 환자 혹은 이제 보호자들에게 했던 이야기들을 제 책에 좀 담아냈고,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책 한 권씩 사 주시면 아주 많이 도움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저는 실은 이제 파킨슨 병에 대해서 왜 환자들이나 혹은 보호자들이 알아야 하고 왜 주체적으로 공부하고 결정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은 이제 그 2번째 시간으로 "약은 아침, 점심, 저녁이 아니라 당신의 삶에 맞춰야 된다."라는 주제로, 오늘은 이제 파킨슨 약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다음에 나올 주제로, 이제 다음 달 요맘때쯤에는 이제 같은 파킨슨 병인데 '왜 누구는 괜찮고 누구는 힘들까? 이렇기 때문에 개인별 맞춤 치료가 중요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심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네 번째로는 실은 6월 달에는 이제 파킨슨 병도 수술하는지를 잘 모르시는 파킨슨 병 환자분들이 많으셔서, 이런 분들에게도 파킨슨 병도 수술을 하고, 그때 하는 수술은 저희가 이제 뇌 심부 자극 수술이라는 수술을 하는데, 이 수술의 모든 것에 대해서 아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인 7월 달에는 결과적으로는 파킨슨 병과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떤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병에 끌려가지 않고 본인의 일상을 지키는 삶 방법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환자분과 보호자분들과 같이 고민하면서 느꼈던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은 그 2번째 시간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약을 이제 병원에서는 보통 아침, 점심, 저녁 하루 3번, 하루 2번 이렇게 드리는데, 그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당신의 삶에 맞춰야 된다라는 게 제 의견이고요. 오늘 말씀드릴 주제 또한, 이건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어떤 진료 철학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으시든 "이러한 견해가 있다."라는 정도로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결국 파킨슨 병의 약물 치료에 대해서 약의 부작용, 약의 효과, 이 약을 왜 쓰는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지만 본인이 가지고 있는 병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그에 따라서 약을 어떻게 쓸 수 있는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강의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면, 결국 파킨슨 병이라는 거는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는 상식이겠지만,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 결과적으로는 머리 안에 도파민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이 안 나와서 혹은 부족해져서 생기는 증상들이고요. 이게 왜 부족해지냐? 결국 이런 것 자체가 노인성 질환, 다시 말해서 이렇게 나이 들어서 생기는 병이고, 노화와 관련되어 있는 병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이게 퇴행성 질환이다. 그러다 보니까 실은 저희가 파킨슨 병 자체가 생기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사람마다 다 체질도 다르고 증상도 다르고 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한테 잘 맞는 약을 찾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 목적은 실은 독립적인 생활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은 누군가의 도움 없이 혼자서 밥 먹고 화장실 가고 옷 갈아입고, 이런 어떤 아주 기본적인 일상을 지키는 것이 목표이고, 더 나아가서는 실은 활발한 사회 활동을 하기 위한 어떤 기초가 되는 힘을 기르기 위한 것이고, 그러한 어떤 관리를 위한 목적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파킨슨 병 자체가 이제 머리 안에 이렇게 흑색질이라는 이제 뇌 줄기라고 하는, 가운데 몸 안에 제일 중심 쪽이 있는데, 뇌 신경세포가 다 이렇게 뇌 줄기를 따라서 내려오는데, 이게 보시면 오른쪽 위에 건강한 사람이라고 표시했던 이 부분에 이제 흑색질이라고 있는데, 여기가 이제 도파민이 침착이 되면 요렇게 이건 이제 사람이 죽고 나면 이제 부검을 했더니 뇌 단면도를 보면 이렇게 흑색질에 이렇게 꺼멓게 보이는 도파민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파킨슨병 환자의 뇌 단면도를 보면 이렇게 검정색으로 보이는 도파민이 안 나온다. 그래서 파킨슨병 환자분들은 이제 요런 증상들이 생기는 거고, 결국 모든 약의 치료 목적은 도파민이 부족하니까 도파민을 채워준다. 다시 말해서 이제 물이 부족하니까 물을 넣어준다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은 여기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치료약이라는 건 결국 이제 병의 근원을 치료하는 약이 있고요. 그 병의 증상을 치료하는 약이 있습니다. 이제 폐렴을 예로 들면 폐렴은 폐에 염증이 생기는 병이고 이제 그 폐에 염증이 생기는 원인은 결국 박테리아 혹은 뭐 병원균인데 병원균을 근본적으로 없애는 약, 다시 말해서 항생제는 병의 근원을 치료하는 약이 되겠고요. 그 폐렴으로 인해서 생기는 뭐 기침, 가래, 뭐 열나거나 뭐 요런 부분을 줄여주는 증상을 치료하는 약이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파킨슨병 자체는 이게 퇴행성, 노화와 관련되어 있는 병이다 보니까 안타깝게도 병의 근원을 치료하는 약, 다시 말해서 뇌를 재생하는 약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 자체가 지금은 병의 증상만을 치료하는 약, 다시 말해서 도파민이 부족하니까 도파민을 넣어준다는 그런 증상만을 치료하는 약만 나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실은 뭐 복잡해 보이겠지만 여기서 나오는 도파민 대사와 관련되어 있는 이 그림인데 결국 이게 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도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거고요. 이런 정도의 상식이 있어야지만 본인들 병에 대해서 약물을 왜 쓰는지, 이 약이 나에게 어떤 효과를 나타나게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은 더 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이걸 좀 더 크게 확대해서 보면 여기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저희가 이게 왼쪽은 이제 혈관 내에 있는 우리 몸의 혈관 상태고요.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뇌 머리 안에 있는 상태인 거고 가운데가 실은 혈뇌 장벽이라고 이렇게 가로막 같은 게 하나 있는데 그래서 실은 머리 안에 도파민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이 도파민을 만들기 위한 전구 물질인 일종의 이제 도파민을 만들기 위한 재료가 되는 레보도파라는 게 필요한 거고 실은 이제 레보도파가 제일 중요한 약이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레보도파가 입으로 먹게 되면은 이 머리 안으로 들어가기까지 이게 다 흡수가 돼서 내지는 분해가 돼서 없어지기 때문에 이 말초에서 혈액에서 분해되는 걸 막아주는 효소, 말초 분해 억제제가 들어가게 되겠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레보도파가 분해돼서 없어지거나 혹은 도파민이 분해돼서 없어지는 하는 걸 막기 위한 분해 억제제, 뭐 콤트나 마워 같은 게 이렇게 필요하게 되겠고 혹은 아니면 도파민 자체를 넣어주는 그런 약이 되겠고 말씀드린 것처럼 요런 목적으로 생기는 약이 이게 다거든요. 각각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그전에 이제 약물 종류가 이제 요런 게 있고 실은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건 뭐 상품명이 주로 나오게 될 텐데 각자 한번 공부해서 찾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그래서 먼저 제일 중요한 약인 레보도파와 같은 약은 약으로는 이제 퍼킨이나 마도파, 뭐 명도파 혹은 뭐 시네메트 같은 그런 약이 있게 되고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도파민 전구 물질인 도파민을 만들어주기 위한 재료가 되는 것인 레보도파로서 부족한 도파민을 보충하기 때문에 이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도파민 효능제 혹은 도파민 효연제 혹은 도파민 약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주로 이제 미라펙스나 로피맥스, 뭐 리퀴, 뭐 이런 또 패치 같은 그런 재질도 있고요. 요거 자체는 이제 도파민을 직접 자극해서 효과를 증폭해주는 도파민 수용체를 직접 자극해주는 그런 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분해 효소 억제제라는 약이 있는데 이 약은 뭐 콤탄이나 뭐 에텐카폰, 뭐 온젠티스, 뭐 아질렉트나 에키피나 같은 그런 약이 있고요. 이거 자체는 이제 도파민 대사와 관련돼서 도파민이 몸 안에서 빨리 없어지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그런 효과를 길게 가게 하는 약이라고 저는 설명을 드리는데 이렇게 분해 효소 억제제가 있으면서 이제 기타 약으로 아만타딘이라고 그래서 요건 이제 도파민을 방출을 돕고 이상운동증을 조절하는 그런 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콜린 억제제라고 그래서 항콜린제인데 이건 주로 이제 떨림증 때 많이 쓰는데 신경전달 물질 콜린을 갖다가 억제함으로 인해서 그 도파민 대사를 관련해서 균형을 맞추기 때문에 떨림을 줄여주는 약으로 쓰게 되는 벤조트로핀이라든지 프로이머, 트리엑신 같은 그런 약이 있게 되겠습니다. 이런 약들이 있는데 이 약들 중에서 제일 중요한 레보도파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레보도파는 실은 가장 싸고 효과적이고 필수적인 치료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약을 쓰게 되면 몸이 굳는 경직이라든지 느려지는 뭐 서동증 같은 그런 증상이 좋아집니다. 이런 증상이 좋아지고 혈액 내에서 빠르게 없어지기 때문에 이거를 막아주는 약이랑 같이 사용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이거는 음식이랑 그러니까 고단백질이나 고지방을 먹게 되면 음식물이랑 같이 이제 서로 상호작용이라고 썼는데 경쟁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흡수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주로 이제 이 레보도파를 먹을 때는 식전 혹은 식후 1시간 이후에 드시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레보도파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유 속 쓰리는데 어떻게 식전에 먹습니까?"라고 이야기하지만 대부분 이 도파민과 관련되는 약은 그 속이 쓰리거나 뭐 소화불량이 있거나 그런 약은 아니라서 어쨌든 레보도파와 관련해서는 빈속에 먹는 게 좋다. 그게 더 효과가 빠르고 그 효과를 빠르고 더 효과를 즉각적으로 느낄 수 있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 그림을 잠깐 보시면 이렇게 머리 안에서 도파민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 레보도파를 많이 넣어 주면 결과적으로는 도파민이 만들어주게 되는 그런 아주 핵심적인 치료 약물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피 속에서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뒤에 보시면 카비도파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벤제라지드 같은 그런 그 분해 억제제를 같이 붙여서 넣어주게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 카비도파나 벤제라이드를 가지고서는 레보도파가 없어지는 거를 막아주는 그런 약이 되겠고, 이제 이 약에는 실은 퍼킨이나 시네메트가 카비도파를 붙여놓은 거고요. 아니면 명도파나 마도파는 이제 벤자라지드를 갖다가 붙여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약 뒤에 숫자를 보시게 되면은 뒤에 이제 25/하고 100이라고 써 있는데, 그 25가 카비도파 용량이 되겠고요. 그 100이 레보도파 용량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앞에 있는 숫자보다는 뒤에 있는 숫자 100이 더 중요해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레보도파 용량을 내가 100짜리를 먹고 있구나, 혹은 250짜리를 먹는구나, 어느 정도의 내 용량이 하루에 먹는 레보도파 용량이 얼마나 되는구나라는 식으로 해서 저희가 평가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레보도파 용량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레보도파 같은 경우는 실은 이제 그 제형도 몇 가지가 달라져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퍼킨이나 시네메트 같은 그런 일반 제형이 있는데, 그 일반 제형은 약효가 한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가게 되고, 이거를 좀 더 길게 가는 CR정이나 혹은 뭐 마도파 HBS라고 그래서 이제 위장에서 서서히 방출되게끔 해서 약효를 좀 더 길게 가게 하는 약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밑에 이렇게 그 반으로 쪼갤 수 있게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은 반으로 쪼갤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CR이나 이렇게 길게 가게 하는 약들은 이거를 갖다가 뭐 부수거나 이거 자칫 이렇게 선이 없는데 쪼개거나 그렇게 되면은 약효가 반감될 수 있기 때문에 꼭 반드시 주의하셔야 되고요. 보시면 이제 마도파 확산정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속효성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파킨슨이 더 진행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음식을 못 삼키는 경우가 많아서, 혹은 뭐 약조차 못 삼키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한해서는 이 약을 물에 타서 먹을 경우에는 이제 약효가 돌면서 그제서야 좀 움직일 수 있고 식사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약이거든요. 그래서 아니면 이제 어디를 뭐 급하게 나가야 된다거나 급하게 몸을 움직여야 되는데 잘 안 움직여질 때 약을 급하게 써야 될 때는 이제 물에 타서 먹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에 타서 먹는 속효성 도파민 레보도파 약으로서 이걸 이제 작용 시간 1시간 내면 이제 약효가 빠른 대신에 속효성으로 금방 사라지는 그런 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자 상황에 맞춰서 다양하게 약 종류 제형이 있다. 이게 레보도파가 제일 중요한 치료의 핵심적인 약이다.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실은 앞서 이제 레보도파에다가 분해 억제제에다가 효소 억제제를 갖다가 또 추가해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실은 이거는 엔테카폰이라고 해서 콤트 억제제를 갖다가 콤탄이라는 약을 여기다가 이제 요 약을 대신 넣어 주는 거거든요. 실은 도파민이 머리 안에서 들어가서 이게 분해가 돼서 없어지는 거를 막아줌으로 인해서 이 약을 3개를 섞어 주는 거죠. 그래서 레보도파와 DDCA 아까 말씀드렸던 없어지는 거를 붙여주는 카비도파에다가 엔테카폰이라는 약을 섞어 가지고, 이게 나와 있는 게 이제 뭐 여기 쓰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스타레보나 트리레보 같은 그런 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의 약제 제형을 보시면 이제 이렇게 돼 있거든요. 50, 12.5, 200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앞에 붙어 있는 숫자가 중요한데, 앞에 있는 레보도파 용량이 되겠고요. 뒤에 붙어 있는 거는 카비도파 용량이 되겠고, 이제 요 세 번째 200이라고 붙어 있는 게 이제 엔테카폰의 용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형이 이렇게 다양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레보도파 용량 때문에 그렇거든요. 보시면 50, 75, 100, 125, 150, 200 이렇게 해서 다양한 제형이 나와서 각자 용량에 맞춰서 미세하게 조절하는 게 중요하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상운동증 발생 가능성이라든지 환자의 시간이 오래되게 되면 약효가 이전과 같지 않기 때문에 약을 세세하게 조절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런 세세한 조절을 말씀드린 것처럼 의사에게 너무 맡기지 마시고 환자 스스로가 평가하셔서 약을 좀 올릴지 말지, 줄일지 늘릴지를 결정하셨으면 해서 이런 정보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실은 요 약이 처음 나왔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파킨슨 병이
그 완치가 되는 줄 알았거든요. 이게 보시면 너무 아이디얼하게 이 3개 약을 섞어 놔 가지고 너무나도 훌륭할 약이었을 것 같았었는데 실은 이제 이 약이 나오자마자 초기 파킨슨 환자한테 이 약을 써서 시험을 했던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스트라이드 PD 스터디라고 그래서 이 약을 초기 파킨슨 환자한테 썼더니 약의 부작용이 너무 세더라. 그래서 초기 파킨슨 환자한테는 이 약을 쓰는 게 아니겠다라는 식으로 해서 결론이 났던 연구 스터디가 있었거든요. 이제 이게 왜 그랬냐면은 실은 이 레보도파가 1970년대 이 FDA 승인받으면서 나왔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실은 파킨슨 병이 완치가 될 줄 알았더니 레보도파를 오래 썼을 경우에 제일 나오는 부작용 중에 하나가 이상운동증이라는 부작용이 있거든요. 근데 실은 이 이상운동증이라는 거는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고 싶은데도 이게 몸이 계속 흔들거리거든요, 실은. 뭐 팔도 흔들거리고 막 움찔움찔거리고 이런 분들이 있어서 이게 이러다 보니까 실은 약을 좀 줄이자니 또 환자분들이 더 못 움직이고 그렇다고 약을 유지를 하자니 몸은 계속 흔들거리고 이 외에도 이 레보도파를 오래 쓰게 레보도파 약의 부작용 중에 하나가 이렇게 울렁거리거나 메스껍기도 하고 좀 토하셔 가지고서는 식사를 못 하는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그래서 레보도파가 약이 되게 좋긴 하지만 이런 부작용이 있고 오래 쓸 경우에 이런 이상운동증이 있더라. 이게 왜 생기느냐. 초창기 때까지만 하더라도 약을 쓸 시작 부분만 하더라도 이게 이제 허니문 기간이라고 그래서 허니문 피리어드가 있게 되면서 약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다가 이제 시간 한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 정도가 지나게 되면 약이 이렇게 이전과 같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게 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실은 초창기 때는 이 요거 이제 레보도파 약을 한번 먹으면 우리 피 속에서는 레보도파 약 기운이 확 올라가다가 좀 떨어지다가 또 약을 또 먹으면 또 확 올라가다가 이렇게 떨어지다가 그렇게 되는 건데 머리 안에서 이제 어느 정도 신경세포가 살아 있었을 경우에는 우리 몸속에서 이렇게 레보도파가 춤을 춘다고 하더라도 일종의 버퍼 역할을 해서 머릿속에는 도파민 레벨을 일정하게 맞춰주려는 노력을 얘네가 해주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운동과 관련되는 증상이 없게끔 이렇게 잘 이렇게 유지를 해줄 수가 있는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머리 안에 있는 신경세포가 없어지다 보니까 일종의 버퍼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신경세포가 사라지다 보면 결국은 이게 약을 먹으면 먹는 족족 머리 안에도 이렇게 도파민이 춤을 추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되고 도파민 레벨이 올라가면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몸을 막 흔들게 되는 이상운동증이 생기게 되고 낮아지게 되면 몸을 꼼짝없이 못 움직이게 되고 이런 어떤 모터 플럭슈에이션 증상이 좀 더 심해지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거를 갖다가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약을 낮춰서 여러 번 먹든지 혹은 효소 분해제를 갖다가 써서 최소한의 머릿속에 도파민 레벨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준다든지 아니면 뇌신부 자극술 같은 그런 수술을 통해서 어떤 그 운동 증상 이상운동증을 줄이면서 약물의 효과를 좀 극대화시키려는 노력을 한다든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파민을 결국 유지시켜 주는 약, 다시 말해서 분해 효소제가 중요한데 그 트리레보랑 뭐 스타레보 뭐랑은 다르게 요렇게 단독적으로 콤탄이나 온젠티스 혹은 아질렉트나 에키피나처럼 이렇게 분해 효소 억제제를 갖다가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콤타 억제제로서는 콤탄 그리고 온젠티스 그리고 마오 억제제로서는 아질렉트나 에키피나 이런 약이 있고 이 약을 쓰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결과적으로는 레보도파 용량을 줄이기 위해서거든요. 그래서 이 약을 쓰면은 레보도파 용량을 줄여서 우리가 원하는 이상운동증 가능성을 좀 늦출 수가 있다. 그럴 목적으로 이 약을 쓰게도 됩니다. 각각의 약을 좀 잠깐 보시면 결국 이제 콤탄은 이 스타레보에다가 아까 붙였다고 설명드렸잖아요. 그래서 콤탄을 쓰게 되면 가장 흔하게 나오는 부작용 중에 하나가 실은 소변 색깔이 이상하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실은 인체에 무해한 소변 색깔인데 어떤 소변 색깔이냐면 이제 아주 센 노랗다 못해서 오렌지빛깔 나는 소변 색깔을 보다 보니까 소변 색깔이 좀 농축이 되다 보면은 어떤 분들은 이제 피오줌이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그건 전혀 문제되는 건 아니니까 너무 걱정 마시라라고 이야기를 드려도 이게 되게 불쾌하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콤탄은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마찬가지로 스타레보를 갖다가 붙여놓은 약이기 때문에 스타레보나 트리레보를 쓰시는 분들도 결과적으로는 소변 색깔이 이상하다고도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혹은 뭐 스타레보의 가장 큰 부작용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울렁거린다고 이야기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 콤탄이 뭐 1세대라면 이제 2세대, 3세대를 거쳐서 콤탄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나온 게 이제 온젠티스라는 약이 있습니다. 이게 온젠티스는 비교적 신약에 해당이 되는 거고 온젠티스의 가장 큰 부작용이 이제 몸이 막 흔들린다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몸이 흔들리거나 아니면 막 눈이 헛거 보인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실은 이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요거는 약의 효과지
부작용이 아니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드리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결국 온젠티스가 그만큼 효과가 좋기 때문에 이게 레보도파 효과를 세게 만들어줘서 레보도파 효과가 세게 되면은 실은 몸을 막 흔들거리거나 눈에 헛거 보이는 선망 증상 같은 게 생기는데 오히려 이제 약이 세서 그렇다 보니까는 실은 레보도파 용량을 좀 줄여서 뭐 마도파나 퍼킨, 명도파 용량을 좀 줄여서 먹으면 요런 증상이 좀 사라질 수 있는데 이제 이걸 마치 이제 온젠티스의 부작용이라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다. 그 외에도 이제 이제 이 콤트 억제제 같은 경우는 단독으로는 사용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콤트 억제제 같은 경우는 레보도파의 효과를 좀 세게 만들거나 길게 만들거나 이제 그런 약이기 때문에 이 약은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레보도파랑 붙여서 사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스타레보가 그렇게 쓰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이제 콤탄 같은 경우는 하루 3-4번을 먹어야 되지만 온젠티스는 하루 1번만 먹게끔 약이 좀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업그레이드된 약이 있다. 요런 정도 해서 어떤 분들은 콤탄이 잘 맞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스타레보나 트리레보가 잘 맞는 분들도 있고 혹은 어떤 분은 온젠티스가 잘 맞는 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각자 드셔보시고 평가를 해서 나는 요게 좀 더 맞는 것 같다 아닌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야지만 좀 더 이제 저희가 의사로서 잘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질렉트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신경 보호 효과가 있다고 그래서 초기 파킨슨 때 많이 쓰는 약인데 마우 억제되고 이거는 이제 단독으로 쓸 수 있는 약물이고 이제 아질렉트가 제일 가장 큰 부작용 중에 하나가 이제 기립성 저혈압을 유발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파킨슨 병 자체만으로도 기립성 저혈압이 있긴 하지만 그것보다 더 심해서 뭐 예를 들어서 누웠다가 앉거나 앉았다 일어섰을 때 갑자기 핑 돌면서 어지럽는 경우가 너무 많으면 이 약을 좀 줄이거나 끊어볼 수도 있겠습니다. 아질렉트보다 좀 더 올라가는 또 한 단계 또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나온 게 이제 에퀴피나라는 약이 있는데 이것도 에퀴피나도 비교적 최근 신약에 해당되는 거고 이제 이 약을 써보면은 실은 이 약조차도 뭐 울렁거리거나 어지럽거나 이제 이런 부작용이 있다고는 그러는데 온젠티스 대비 에퀴피나는 부작용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실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부작용이 없다는 거는 효과도 그렇게 크지 않는 것 같고 이제 요거는 이제 사람마다 환자마다 써보면은 효과가 좀 괜찮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써서 잘 모르겠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좀 드셔보시고 한번 스스로 평가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도파민 약, 도파민 효연제라든지 도파민 증강제라고 이야기하는데 보시면 이제 건강한 사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신경 전달 물질이 나오면서 실은 이제 이렇게 노란색으로 보이는 도파민이 잘 분비가 되고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신호가 이런 노란색의 신호가 잘 나오게 되는데 파킨슨병 환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도파민이 안 나오다 보니까 이런 신호가 작아지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는 실은 도파민 효연제라는 거, 도파민 증강제라는 거는 도파민 약을 이렇게 인위적인 도파민을 넣어주는 거죠. 이제 그래서 실은 부족해지는 신호를 정상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 이제 요 약이 주로 이제 도파민 효연제라고 이야기하는 약이고 도파민 증강제, 도파민 효연제, 제가 여기서 도파민 약이라고 쓰는데 이 도파민 약 자체를 올려주는 거고 이 약에는 프라민팩솔이나 로피니놀, 뭐 로티고틴이나 그런 약이 있고 이 약의 장점은 일단 지속 시간이 깁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레보도파보다 효과가 더 길고 반감기도 길어서 이 약의 뭐 장점이다 단점은 약을 끊는다고 해서 바로 이 약 기운이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뭐 약을 끊으려면 보통 뭐 한 5일에서 일주일 정도 완전하게 약 기운이 사라진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만큼 반감기가 깁니다. 그리고 이거의 또 장점은 식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레보도파 같은 경우는 실은 빈속에 먹어야지 좀 더 효과가 즉각적이고 빨리 나타날 수 있다고 그러는데 도파민 효연제 같은 경우는 식사랑 상관없이 먹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이 되겠고 그리고 이 도파민 자체를 넣어주다 보니까 이 레보도파를 갖다가 덜 쓸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도파민을 쓰게 되면 레보도파와 관련되어 있는 이상운동증 발생 가능성을 좀 늦출 수가 있다. 이제 그럼으로 인해서 실은 레보도파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강직이나 허동증 때 좀 더 많이 쓰는 경향이 있는데 도파민 약 같은 경우는 실은 파킨슨성 떨림에 좀 더 효과가 큽니다. 근데 이렇게 다 좋겠냐? 다 좋은 것만은 아니죠. 그래서 이제 그 이유가 요거는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영화 뷰티풀 마인드, 러셀 크로우 주연이 뷰티풀 마인드의 이야기인데 이 영화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드리면 이제 평생토록 자기 머릿속에 있는 친구를 갖다가 대화하는 그런 천재 수학자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 사람의 진단명은 정신병 내지는 정신분열증이라는 병인데 그게 생기는 이유가 머리 안에 도파민이 너무 높아서 생기는 병이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도파민 약은 너무 많이 쓰게 되거나 뭐 오래 쓰게 되거나 그렇게 되면 정신증 증상이 생기거든요. 이런 정신증이 주로 이제
눈에 뭐 헛거 보이고 환시, 선망 뭐 요런 게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은 반대로 대부분 정신분열증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 도파민을 낮춰주는 약을 쓰다 보니까 반대로 정신과 약을 오래 드시는 분들 중에서 파킨슨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걸 저희가 약물 유발성 파킨슨 증후군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 파킨슨 도파민 레벨이 높게 되면 이런 정신증, 눈에 헛거 보이는 이런 정신증이 생기게 되고 너무 낮게 되면 파킨슨 증상이 생긴다. 그래서 가끔 오해하시는 분들 중에 하나가 이런 막 헛소리 하시고 막 눈에 막 귀신 보인다고 그러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걸 보고 보호자분들은 치매가 왔다. 우리 아버님, 어머님 치매가 왔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건 실제로는 치매가 아니라 도파민 약의 부작용이기 때문에 이 약을 줄이거나 혹은 끊거나 하면 그런 증상은 사라질 수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반감기가 길기 때문에 한두 번 끊는다고 바로 효과가 나오는 건 아니고 끊고 한 일주일 정도 기다려 보시면 이런 증상들이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신 이제 좀 떨림이나 이런 게 좀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잘 생각하셔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외에도 실은 밤에 깊게 잠을 자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목류병처럼 꿈을 많이 꾸신다거나 실은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밤에 막 도둑 잡으러 가야 된다고 막 망치 들고 돌아다닌다거나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서 보호자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경우도 가끔 있으시거든요. 그 외에도 중독이라든지 강박 증상 같은 게 생기셔서 이 파킨슨 약을 오래 드시는 분들 중에서는 실은 도박 중독이라든지 아니면 성 중독 내지는 이제 저장 강박 같은 것도 생기셔서 실은 이제 이런 안 보이던 행동들을 보이게 되면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저는 항상 보호자분들과 상의를 해서 이거를 약을 줄이게 되면 분명히 운동 증상이 더 나빠지게 되는데 그거를 감내하실 만하신지 아니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망이나 환시 이런 게 너무 심해서 보호자들이 이런 간호가 잘 어려운 그런 경우에는 상의해서 약을 줄이는 게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작용에 대해서 충분하게 인지하시게 되면 좀 더 환자 관리하는 데 있어서 내지는 환자 당사자도 스스로도 이 약을 어떻게 관리하실 때에 대해서 좀 더 전략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갑작스럽게 막 졸음이 막 쏟아진다거나 혹은 이제 울렁거리거나 토하거나 이제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도파민 약의 부작용이 이런 게 있는데 실은 이걸 또 다 약의 부작용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제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 병 자체가 진행하는 병이고 나빠질 수밖에 없는 병이다 보니까 한두 번 약 안 먹는다고 큰일 나는 거 아니니까 약을 한번 끊어서 스스로 약에 대한 효과와 부작용을 평가해 보라고 저는 이야기를 드리거든요. 그 외에 이제 기타 약으로 아만타딘이라는 약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성분명이 아만타딘이고 지금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약은 피케멜지라는 약이 있는데요. 피케멜지 같은 아만타딘이라는 약은 실은 이제 처음에 개발된 건 항바이러스제로 개발이 됐거든요. 항바이러스제로 개발이 됐는데 실은 이제 파킨슨 환자들한테 써보니까는 이게 효과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파킨슨 약으로 들어오게 된 항바이러스제에 의한 약이 아만타딘이라는 약이 있고 이 약은 주로 이제 초기에 쓰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주로 쓰는 경우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약을 오래 썼을 때 나타나는 이상운동증 때 주로 쓰게 되는 거고 부작용이 이제 발목이 붓거나 혹은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발진이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설사가 있을 수도 있어서 이제 이런 게 생기게 되면 약을 줄이거나 혹은 끊어서 약효 평가라든지 부작용을 갖다 좀 평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 저 같은 경우는 얘기하는 게 이제 항상 얘기를 드릴 때 약의 효과 그리고 약의 부작용 이런 걸 평가를 해서 약의 효과가 있고 부작용이 크면 부작용을 줄여주는 약을 추가로 할 수도 있고 약의 효과는 없는데 부작용만 쓰면 그냥 약을 갖다 끊어야죠. 약의 효과도 없고 부작용도 없으면 일단 애매하니까 약을 좀 더 올려서 좀 더 유지하고 이런 식으로 좀 평가를 해서 보는 게 전략이 그런 식으로 좀 전략을 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콜린 억제제인데 이제 콜린 억제제로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트리엑신이라는 약을 제일 많이 쓰게 되고 주로 이제 젊으신 분들한테 떨림증 때 많이 쓰게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트리엑신보다는 이제 벤조트로핀을 많이 쓰는데 이제 이거는 작용 시간이 좀 더 길고 근긴장 이상증 환자들한테 좀 더 효과가 좋은 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사이클리딘이라고 해서 프로에머 약이 있게 되고 비페리덴이라는 약이 있는데 이런 거는 이제 주로 항콜린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로 이제 떨림증이 있으신 분들한테 많이 쓰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콜린을 갖다가 억제하는 그런 약이다 보니까 첫 번째로는 입이 많이 마릅니다. 반대로 부작용이 입이 마른다고는 그러는데 이걸 혹시라도 이제 부작용을 효과로 보는 경우가 파킨슨 환자분들이 실은 입에서 침이 많이 흐르거든요. 침이 많이 흐르시는 분들은 이런 항콜린제를 써줌으로 인해서 이게 입이 마르는 부작용을 효과로
판단을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약을 좀 쓰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부작용으로 제일 먼저 이제 입이 마르다 보니까 반대로 입이 심하게 마르시는 분들은 혀가 막 갈라지고 그러셔서 식사를 잘 못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약을 좀 끊어서 평가를 해 봐야 된다. 그리고 또 가장 큰 거는 이게 머리 안에 치매를 안 오게 하는 약이 이제 실은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인데, 이 콜린을 억제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어떤 인지 기능 저하를 호소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치매 위험성이 있을 수 있다, 이 약은. 그래서 지금까지 약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 보면 이제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 의사들이 쓰는 치료 전략인데, 일단은 60세 미만의 환자들, 젊은 환자들은 가급적 레보도파를 쓰지 않고 최대한 아껴 두자라는 그런 전략이거든요. 왜냐하면 파킨슨 병 자체로는 죽지 않기 때문에 이게 언젠가는 이 약을, 레보도파 약을 쓰긴 쓰되 언젠가는 이 약을 미리 써게 되면은 이후에 한 5년 정도 지나게 되면은 레보도파와 관련되어 있는 이상 운동증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상 운동증 발생 가능성을 최대한 늦추고자 60세 미만의 젊은 환자들이 가급적 쓰지 말자. 그리고 70세 이상의 고령 환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치매 위험성이 있는 약을 쓰지 않는 게 좋겠다. 그 약이 주로 이제 콜린 억제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은 보시는 것처럼 이제 파킨슨병 초기 단계 때는 아까 마오비라고 해서 아질렉트라든지 에퀴피나 그런 식의 약을 좀 쓰면서 도파민 효연제 내지는 도파민 효능 증가할 수 있는 도파민 약이 로피맥스라든지 미라펙스 같은 그런 약만 단독으로 쓰다가 한 중기 정도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레보도파를 쓰면서 미세하게 레보도파를 50이나 100 뭐 이렇게 조금씩 조절하면서 보시다가 그다음에 이제 이게 약이 오래되기 시작하면서 막 운동 증상이 오락가락하고 이렇게 되면 이제 컴퓨터 억제제를 추가하고 이제 운동과 관련된 합병증 관리하다가 이제 그래도 안 되면 주로 이제 수술적 요법을 갖다가 넘어가게 된다고 이건 이제 일반적인 대전제지, 그러니까 일반적인 치료적 가이드라인이지 이거를 갖다가 모든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는 게 제 의견이거든요. 또 하나는 또 어떤 선생님들도 입장에서도 이게 반드시 이것만 따르는 게 아니라 환자 상태에 따라서 도파민 효연제가 초기부터 잘 맞지 않거나 내지는 이게 이제 토를 많이 하고 막 잠도 쏟아지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레보도파를 처음부터 쓰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처음부터 콤토 억제제를 씀으로 인해서 약을 좀 더 편하게, 트리레보 같은 경우 스타레보나 트리레보 같은 경우 약이 하나로 다 묶여져 있기 때문에 쉽게 먹을 수 있거든요. 아니면 이제 수술을 갖다가 좀 더 적극적으로 앞에서 좀 당겨서 고려해 볼 수 있다든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환자별 치료 맞춤, 개인별 맞춤 치료를 해야 된다는 그런 게 더 우선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냥 전반적인 로드맵일 뿐이지 꼭 자신한테 맞아야 이렇게 꼭 치료해야 된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이 반복되는 내용인데, 결국 이제 파킨슨병의 치료는 결국 이제 약의 횟수를 갖다가 잘 복용 횟수나 시점이라든지 이런 걸 잘 본인의 일상에 맞춰서 조절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그 와중에는 약물 보조제를 같이 추가를 해서 약의 효과를 좀 더 길게 지속시켜 주는 게 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이상 운동증이 생기게 되면 수술이라든지 아만타딘을 추가로 해서 좀 더 환자의 삶의 질을 유지시켜 주는 게 치료 목적이다. 그래서 제가 밑에 보면 요거 제가 좋아하는 표인데, 보시면 이제 이렇게 회색으로 드리는 게 이게 치료 범위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치료 범위가 이게 초창기 때는 약을 조금만 먹어도 효과가 금방 나타나고, 이게 아무리 많이 먹어도 부작용도 거의 없거든요. 그러다가 이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게 진폭이 점점 좁아지면서, 이게 처음에는 약을 이 정도 먹으면 금방 효과가 나오는데, 이 약효 소진 현상이라고 그래서 약효도 금방 떨어지고, 그리고 약을 먹어도 금방 효과가 안 나타나게 되고, 조금 효과가 있는 듯 싶다가 위로 올라가면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이상 운동증 같은 약의 부작용이 심해지는 그런 단계가 오게 되고, 이게 또 금방 떨어져서 약효도 오래 못 간다. 이게 점점 더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런 어떤 병의 경과를 이해하고 약을 내가 스스로 조절하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환자별 개인별 맞춤 치료도 중요한데, 이제 요거 보시면은 요거는 저희가 이제 연구를 해봤더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레보도파 뒤에 붙어 있는 DDCI 분해 효소 억제제 중에서 이제 벤사라지든라든지 아니면 카비도파를 갖다가 이 둘 중에서 뭐가 나은지, 혹은 어떤 효과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파킨슨병 환자나 혹은 이제 건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피를 뽑아서 조사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게 명도파나 마도파가 들어있는 이제 벤자라지드가 붙어 있는 그런 약은, 그러니까 명도파 약은 30분 내에 금방 이렇게 올라다가 약효도 금방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실은
약이 한 3시간 넘어가면은 거의 뭐 안 먹은 것처럼 된다. 근데 퍼킨이나 뭐 시네메트 같은 그런 카비도파가 붙어 있는 약 같은 경우는 이게 서서히 오르고 완만하게 해서 최대한 잘 지속이 되면서 실은 4시간까지도 약효가 어느 정도 지속되는 걸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요런 걸 보면서 이게 이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좀 길게 봤더니 이 명도파가 그러니까 실은 이제 이게 보고 싶었던 건 이제 명도파가 나은지 퍼킨이 나은지 이제 이런 걸 보는 건데, 이걸 보시면 물론 이제 N수가 좀 적긴 한데, 환자 수가 좀 적긴 한데 20명 대 23명, 32명 갖다 비교했던 연구고, 썼더니 실은 퍼킨, 다시 말해서 카비도파로 썼던 군이 조금 더 약효가 좀 길게 가고 10년 넘게 운동 증상 없이 잘 관리가 잘 되더라. 그래서 실은 이것만 보면은 명도파보다 퍼킨이 더 좋은 거 아니야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이건 저희가 이야기하는 확률인 거고요.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실은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도 이렇게, 이건 이제 이거 핍스 그 시간 아래쪽이 이제 시간의 순이고 위쪽에 이제 약물 농도 차인데,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시간이 오래 지나도 이렇게 크게 약물이 유지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금방 떨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표를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약효가 금방 오르게 되는 명도파를 좀 더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은 약효가 좀 더 지속돼서 오래 가게 하는 퍼킨이 좀 더 잘 맞는 분들도 있고, 제가 실제적으로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의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그런 확률의 외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고려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환자분 스스로가 내 몸의 약에 대해서 어떤 게 더 잘 맞는지 평가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저는 느끼고, 그런 거를 갖다가 환자분 스스로도 좀 평가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요거 이제 지금은 마도파가 안 나와서 이제 명도파로 바뀌었는데, 보시면 이제 이게 십자 표시가 나 있게 되기 때문에, 이게 선호하는 게 실은 요거를 25mg 단위로, 레보도파 용량이 무엇보다 중요해서 이거를 갖다가 25mg 단위로 이렇게 조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지만 퍼킨 같은 경우는 퍼킨 100짜리,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앞에 숫자 100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100을 이걸 쪼개서 하게 되면 반으로 해서 50 밖에는 퍼킨이 조절이 안 되거든요. 이거를 물론 이제 더 쪼개게 되면은 25로 더 조절을 해볼 수 있지만, 이거 선이 없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쪼개질지 이렇게 쪼개질지 알 수가 없어서, 이런 경우는 실은 퍼킨은 50짜리로만 조정을 하고, 미세하게 25로 조절을 하려면 이제 주로 이제 명도파로 조절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실은 이 방송을 보는 제 환자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환자 상태에 따라서 그때그때마다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명도파 0.25짜리, 25mg짜리를 하나씩 줘가면서 필요할 때 넣고, 만약에 평상시 먹는 명도파 양이 많다, 내지는 평소 먹는 퍼킨의 용량이 좀 더 증가한다, 그러면 그 약들을 좀 더 올려서 250이나 200짜리로 바꿔준다든지, 아니면 CR제를 좀 바꿔준다든지, 이렇게 약을 소통해서 조절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실은 본인 스스로도 약을 드셔보시면서 평가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실은 이제 사람마다 라이프 스타일이 조금 다른데, 이거 이제 4시에 만약에 좀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라고 쳐봅시다. 일찍 일어나는데 실은 약을 먹으려면 아침 7시에 약을 먹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동안 3-4시간대까지 꼼짝없이 약 기운 떨어진 상태로 있어야 되는 게, 이게 불합리하지 않은가요? 그래서 실은 약보다는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본인의 삶에 맞춰서 들어가는 게 좀 더 중요한 것 같다. 혹은 점심 먹고 난 다음에 너무 이게 일을 해야 되고 활동적이어야 되면, 이때 약을 하나, 명도파나 퍼킨을 더 먹음으로 인해서 좀 더 능동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만든다든지, 혹은 밤에 좀 일찍 자면 밤에 약을 안 먹을 수도 있고, 혹은 나는 밤에 해야 될 활동이 너무 많다, 그러면 약에 밤약을 한 번 더 추가해서 먹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본인의 삶에 맞춰서 약을 변경하는 게 어떨까라는 게 제 의견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은 기존제 무조건 획일적으로 그냥 하루 3번 내지는 하루 2번 이렇게 해서 먹는 것보다는, 제 입장에서는 본인 스스로의 삶에 약을 맞추는 게 어떤가라는 게 제 의견이고요. 제가 제 의견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저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의사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자 스스로가 이렇게 약을 조절했을 경우에는 약의 오남용 내지는 과용의 우려가 있고, 실질적으로 제 환자분들 중에서도 본인의 이 다음 시간에 드릴 거지만, 본인의 삶의 액티비티가 너무 이렇게 높게 세팅되어 있는 분들은 약을 좀 더 세게 먹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 입장에서는 그런 분들조차도 본인의 삶이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가 제 입장에서 틀렸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건 좀 제 진료 철학과 맞지 않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본인 좀 상의해서 이 약을 많이 먹었을 때의 경우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좀 이야기를 드리는 편이거든요. 반대로 또 의사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결국 그 약을 본인이 조절을 하게 되면 실은
도파민과 관련된 신경세포의 노화가 더 빨리 진행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렇게 환자가 조절해서 약을 먹게 되면 파킨슨 병의 진행이 일반 진행보다 좀 더 빨리 되는 거 아니냐라고 지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물론 그러한 지적에도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제 제 입장에서는 실은 파킨슨 약은 항상 말씀드린 것 중 하나가 약은 보조제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드리거든요. 약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약도 들어가고 뭐 수술도 하게 되고 그 외에도 뭐 저는 이제 운동이 되게 중요하다고 재활이 너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어떤 재활을 통해서 본인의 삶의 일상을 지키려는 노력이 더 중요한 거지 모든 걸 약으로 해결한다고는 저는 믿지 않기 때문에 약보다는 본인의 이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약을 더 조절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본인의 삶을 관리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게 제 주장입니다. 제 의견이고 저의 의견이 반드시 맞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좀 참고 삼아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약의 부작용에 대해서 제일 중요하니까 이제 무엇보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지금 먹고 있는 약의 부작용인지 혹은 이게 파킨슨이 더 진행이 돼서 그러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보호자분들이나 환자분들도 충분하게 공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잠깐 약의 부작용을 정리해 드리면 레보도파가 제일 중요한 약이라고 말씀드렸고 레보도파 중에서도 명도파, 퍼킨, 뭐 시네메트, 마도파 뭐 이런 약인데 이런 약의 부작용은 이상운동증이다. 약을 오래 먹었을 경우에 울렁거릴 수도 있고요. 도파민 효능제 내지는 도파민 효연제 내지는 도파민 약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미라펙스나 로피맥스, 리킵, 리프로 패치 같은 그런 약이 있는데 이 약은 정신증 증상이 좀 막 선망이나 뭐 헛거 보이고 환시 보이고 충동 조절 장애라든지 막 이상한 행동을 보인다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분해효소 억제제 같은 경우는 기립성 저혈압이나 아니면 아까 온젠티스에서 말씀드렸던 이상운동증이 발생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아만타딘 같은 경우 이제 PKMLG라는 약이 있는데 이 약은 다리 부종이나 발진, 설사가 있을 수 있고 콜린 억제제 같은 경우는 벤조트로핀이나 프로이머 같은 그런 약이 있는데 이거는 입이 마르고 이게 치매가 올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실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약에 대해서 R&D 투자 규모를 보면 이게 신경계가 3위인데 이 3위 중에서 뭐 치매와 파킨슨과 관련된 이게 이 연구 개발이 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제 그러한 연구의 개발의 결과가 이거 2025년에 파이프라인인데 이 위쪽에 보시면 이게 이제 병의 근원을 치료하는 치료약들, 그러니까 치료 약물의 그 후보군들에 대해서 적어놓은 건데 그 후보군들이 이제 뭐 1상, 여기 2상, 여기 3상 이렇게 돼 있고 절반이 좀 넘는 비중으로 해서 이제 이거는 증상 치료제로 해서 이제 도파민과 관련된 약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많은 약들 중에서 그나마 좀 최신 약들을 좀 결해서 좀 몇 가지 말씀드리면 이제 파킨슨병 자체가 실은 알파시니클레인이라는 그 단백질 비정상적인 단백질에 의한 걸로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알파시니클레인을 없앨 수만 있다면 파킨슨 병을 좀 늦추거나 좀 없앨 수 있지 않을까라는 식의 어떤 병의 근원을 없애는 치료.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이제 프라시노암이라든지 아니면 분타네밥 같은 그런 약이 나와 있고 이 약은 지금 현재 지금 2상, 3상이 지금 결과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그 외에도 이제 유전자 치료가 있을 수 있고 이걸 아직 뭐 애매해서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것도 발표 예정이라고는 하고 세포 재생과 관련해서는 줄기세포 이식이라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현재로서는 여러 병원에서 아주 소규모로 임상 실험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적 치료로서는 현재 요즘에 이제 그러니까는 그 적응형 DBS라 적응형 뇌신부 자극술이라고 해서 ADBS가 있는데 이건 이제 뇌 신호를 갖다가 피드백을 받아서 신호의 자극을 갖다가 좀 더 미세하게 조절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거든요. 현재로서는 임상 적용 중에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 최신 파킨슨병 약물 치료의 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헛된 데에 돈 쓰지 마시라는 그런 어떤 부탁의 말씀으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파킨슨병은 낫는 병이 아니거든요. 이런 어떤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노화와 관련되어 있는 병이고 진행할 수밖에 없는 병이다 보니까 어디서 뭐 무슨 병을 했더니 치료가 되더라 뭐 이런 거는 실은 파킨슨병이 애초에 아닐 가능성도 있고 그런 현대 의학의 한계 내지는 어떤 병의 경과를 충분하게 이해하셔서 본인들만의 삶을 갖다가 잘 영위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실은 오늘 마지막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실은 내가 먹고 있는 약을 확인하시고 약효를 갖다가 느끼고 판단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주치의와 충분한 상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삶, 주체적인 자신의 삶을 갖다가 영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좀 너무 말이 좀 빠르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하고 좀 버벅이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좀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별이 빛나는 밤 분이 이제 아버님께서 새벽 4-5 시에 화장실도 못 가시고 고통스러워하셨어요. 너무 일찍 깨서 힘들어하실 때 새벽에 미리 약을 드려도 되는지 아니면 자기 전 약을 조절해야 되는지 뭐 여쭤보시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실은 주로 이제 자기 전에 좀 길게 가는 약으로 뭐 아까 말씀드렸던 마도파 HBS 같은 약을 한번 좀 써서 스스로 이제 움직일 수 있나 없나를 갖다 좀 확인할 수 있게끔 드리거든요. 아니면 급하게 본인이 좀 나가야 된다 그러면은 옆에다가 이제 마도파 확산정 같은 거 이렇게 물 타서 먹을 수 있게끔 해 가지고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화장실을 가는 게 힘들다 그러면 이제 야간류 증상을 좀 줄이는 비뇨기과 약을 좀 더 추가하신다든지 이제 이런 식으로 약을 좀 조정을 한번 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약을 써서 효과 없으면 바로 빼고 딴 거 넣어보고 또 써서 바로 배우고 이렇게 해서 이제 옆에서 보시는 보호자의 의견도 물론 중요하지만 일단 아버님의 성향이 또 중요하시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지금 화장실을 못 가서 못 움직여서 고통스러워 하시는 건지 아니면 소변을 보셔서 그런 건지 그러면 이제 기저귀를 채워서 좀 같이 편하게 있을 수도 있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일 중요한 게 본인만의 의지가 아니라 보호자 환자분의 그런 또 상의 내지는 주치의와 충분한 상의를 통해서 약을 조정할 여지는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안녕하세요 분들은 이제 뭐 도파민제를 너무 오래 먹으면 환각이나 망상이 생길 수가 있다고 하던데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요게 너무 오래 생기게 되면은 그런 거를 스스로 이제 약을 좀 줄인다든지 끊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아니면 레보도파 용량을 좀 바꿔 가지고서는 조정을 한번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변비약이랑 파킨슨 약을 같이 먹어도 되는지요라고 여쭤보셨는데 물론 변비에 항상 파킨슨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한 90% 이상이 다 변비가 있으시기 때문에 변비약 같이 드리거든요. 같이 다 드셔도 되고 뭐 제가 환자분들 중에서는 변비약 한 3-4 개를 같이 동시에 드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일단은 같이 먹어도 될 것 같습니다. 당장 좀 급하셔 가지고. 그리고 김갱희 님께서는 80 중반 아버지께서 레보도파 약을 드시는데 갑자기 너무 졸려하시고 이건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레보도파보다는 이제 도파민 부작용이 좀 더 큰 거고요. 그리고 용량을 줄이면 증상은 완화되겠지만 몸이 굳어가 버릴까 봐 걱정이 큽니다. 이제 몸이 굳어 버릴까 봐 걱정이 되면 저는 이제 운동을 하시라. 몸 좀 더 움직이시고 앉아서 그래서 또 운동하시라고 그러면은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실은 주로 이제 걷는 것만 생각하시는데 내가 걷지도 못하는데 무슨 운동이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 입장에서는 그런 운동이 아니라 앉아서 하거나 누워서 하는 스트레칭 운동 열심히 하시면서 그렇게 몸이 굳지 않게 움직이는 거를 좀 더 권유드리거든요. 그래서 걱정되시면 운동으로서 극복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라님께서는 어머니께서 파킨슨병 앓고 계신데 그 시간 맞춰서 먹지 않으면 이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시간 맞춰서 먹지 않으시면 힘들어하시면 시간 맞춰서 약을 드시게 하면 되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거를 가지고서는 이렇게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본인의 삶에 맞춰서 약을 먹으라는 거지 꼭 하루 3번 먹지 않아도 됩니다라는 식의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간 맞춰서 먹지 않으시면 시간 맞춰서 드시게끔 요구하시고 또 하나 약이 빠지면 좀 힘들어할 수 있으니까 비상약을 하나씩 가지고 있게 한다든지 아니면 약을 좀 더 길게 가게 하는 도파민과 관련되어 있는 분해 효소 억제제 같은 거를 같이 추가로 복용하는 것도 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파킨슨 약 먹고 피 검사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뭐 62세 파킨슨병 환자입니다. 7년 전 진단받고 약을 복용했고 효과 좋다고 느껴졌는데 점점 나빠지고 힘들어합니다.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약만 믿는 것보다는 이게 이제 약은 보조돼서 운동하시고 스트레칭하시고 이게 결국 진행되는 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심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는데 좀 이렇게 오시면 저 같은 경우는 나빠져서 어떡해요. 이렇게 나빠질 수밖에 없는 병이다 보니까 좀 내려놓으시라고 저는 보통 말씀을 좀 드리거든요. 안타깝지만 아직 현대 의학의 한계이고 조금씩 나빠지고 이제 그러다 보면 실은 제 입장에서는 뇌신부 작업술을 고려하는 것도 한 방법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제가 좀 자료를 드리고 공부할 수 있는 거리를 좀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관심 갖고 지켜봐 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송경윤 씨께서는 이제 파킨슨병 앓으면 치매와도 함께 오는지요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이렇게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파킨슨병 있으신 분들이 알츠하이머 치매도 종류가 있는데 알츠하이머 치매가 있고 이제 파킨슨병 때 제일 많이 오는 치매가 파킨슨 치매가 있거든요. 그래서 파킨슨에 관련되어 있는 루이 소체 치매와 관련되어 있는 거는
파킨슨 치매가 올 확률은 일반인들에 대비 한 4배에서 6배 정도 높다고는 그러는데 알츠하이머 치매 비율은 일반인들과 똑같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파킨슨병을 앓으면은 파킨슨 치매가 잘 옵니다. 대신 알츠하이머 치매 비율은 일반인과 비슷하다라는 게 답이 되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너무 부족한 강의지만 여러분들께 꼭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